1. 체력은 뇌의 기초. 우리는 종종 내 건강을 위해 복잡한 퍼즐을 풀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어려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건강의 가장 강력한 기초는 바로 우리의 체력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일 아침 분당에 위치한 한 대기업 건물 앞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김 부장은 출근할 때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합니다. 15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그의 선택을 동료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다이어트 시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후 김 부장은 단순히 체중 감량만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계단을 오르면서 느끼는 심장의 박동과 약간의 숨가쁨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활력소가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회의에서 집중력이 확실히 향상되었다는 점이죠. 우리의 뇌는 신체와 분리된 별개의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체 활동과 체력은 뇌 기능의 핵심 요소입니다.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신경 성장 인자가 활성화되며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김 부장이 경험한 변화의 과학적 배경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체력 활동을 종종 과소평가합니다. 굳이 매일 헬스장에 가거나 마라톤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점심시간에 10분 산책하기와 같은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뇌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중간 강도 신체 활동은 작업 기억력을 최대 2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복잡한 문제 해결이나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직무에서 특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대구에 사는 이영희 씨 37세는 재택근무를 시작한 후 집중력이 크게 저하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니 머리는 무겁고 생각은 둔해졌어요. 그래서 화상회의 사이에 5분씩 집 주변을 빠르게 걷기 시작했죠. 이 간단한 변화 후 그녀는 업무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회의 전 짧은 산책이 필수가 되었어요. 마치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느낌이랄까요? 생각이 더 명확해지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체력 유지를 위해 신체를 움직일 때 뇌 속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BDNF 내 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이 증가하여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것은 마치 뇌에 비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등교 전 10분 달리기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첫 학기가 끝난 후 참여 학생들의 수학 시험 점수가 평균 8.5% 향상되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체 활동이 학습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머리와 몸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지적 활동은 높이 평가하면서 신체 활동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체력은 단순히 멋진 몸매나 오래 달릴 수 있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뇌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뇌를 걱정한다면 먼저 체력을 챙기세요. 지금 바로 일어나서 5분만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2. 운동은 약보다 강하다. 우리 현대인들은 삶의 여러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종종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잠이 오지 않으면 수면제를, 우울한 기분이 들면 항우울제를 찾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패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과 뇌는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35세 프로그래머 박지훈 씨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3년 전 그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불안과 가벼운 우울 증상으로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제안했지만 저는 부작용이 걱정되어 대안을 찾고 싶었어요. 그때 의사가 매일 30분 걷기를 처방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매일 아침 출근 전 한강변을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한 달이 지났을 때 그의 불안 증상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우울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약을 먹었다면
아마 더 빨리 증상이 완화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걷기는 단순히 증상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제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금은 걷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예요. 최근 연구들은 왜 운동이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갖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해마라는 뇌 부위의 크기를 증가시킵니다. 이 부위는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의해 쉽게 손상받는 영역입니다. 또한 운동은 뇌 내 염증을 감소시키고 신경성장 인자의 생성을 촉진해 뇌세포 간 새로운 연결을 형성합니다. 의약품이 특정 증상을 겨냥한 단기적 해결책이라면 운동은 뇌의 전반적인 건강과 회복력을 높이는 장기적 투자입니다.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경도 인지장애를 가진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약물 치료만을, 다른 그룹에게는 약물 치료와 함께 주 3회 가벼운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6개월 후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17%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의 중학교 교사 김미영 씨 42세는 만성 두통으로 수년간 진통제에 의존해 왔습니다. 거의 매일 약을 먹었어요. 약 없이는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러다 동료 교사의 권유로 아침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30분의 요가를 3개월간 지속한 후 두통의 빈도가 70%가량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아있는 두통도 강도가 약해져 진통제 없이도 견딜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약이 아니라 운동이 제 첫 번째 치료법이 되었어요. 몸을 움직이는 것이 뇌를 치유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물론 모든 건강 문제가 단순히 운동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심각한 정신 질환이나 신경학적 문제는 전문적인 의학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약물에 너무 빨리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약물 치료의 필요성을 줄이거나 약물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천의 한 기업에서는 점심시간 후 15분 단체 스트레칭을 도입했습니다. 이 간단한 활동은 직원들의 오후 업무 효율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회사 전체의 진통제 및 두통약 소비량이 23% 감소하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정적인 생활 방식은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방해합니다. 뇌 건강을 위한 약을 찾기 전에 가장 강력한 약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약을 삼키는 것보다 신발끈을 묶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노력의 차이가 우리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증상에 따라 약을 찾기 전에 먼저 몸을 움직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뇌는 그 선택에 감사할 것입니다. 3. 수면의 마법. 우리는 종종 잠을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여깁니다. 마감이 닥쳤을 때,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혹은 사회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희생하는 것이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잠은 죽어서 충분히 잘 수 있다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마치 성공의 비결처럼 회자되곤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러한 생각이 우리 뇌 건강에 치명적인 오해라고 말합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IT 회사 팀장 이성민 씨의 이야기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그는 밤을 새우는 것이 자신만의 비결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45시간만 자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커피로 버티면서 마감을 겨우 마쳤죠. 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난 후 검토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 짰던 코드에는 평소보다 3배 많은 오류가 있었어요. 이 경험은 이 팀장에게 수면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수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고 8주 동안 수면 패턴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따랐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 7시간 수면을 유지하는 단순한 습관이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야근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잠을 잤어요. 이전보다 실제 작업 시간은 줄었지만 생산성은 3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에요. 우리의 뇌는 수면 중에 신비로운 작업을 수행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강화하며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계가 활성화되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 하루의 수면 부족 4시간 이하만으로도 우리 뇌의 인지 기능이 65세 노인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매일 6시간 이하로 자는 것은 48시간 동안 완전히 잠을 자지 않은 것과 비슷한 인지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면 시간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1년간의 추적 조사 결과 평균 7시간 이상 자는 학생들은 6시간 미만으로 자는 학생들보다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평균 12%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부 시간이 더 긴 학생들조차도 수면이 부족하면 성적이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체력 유지를 위해 운동과 식이요법에 집중하지만 수면의 중요성은 간과합니다. 하지만 수면은 신체 회복과 뇌 건강의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충분한 수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운동이나 영양 섭취도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주부 김혜진 씨는 갱년기 증상으로 불면증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 낮에 두통이 심하고 기억력도 떨어졌어요. 특히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어버려 일상생활이 불편했죠. 그녀는 수면 개선을 위해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침실 온도를 18도로 유지하며 라벤더 오일로 아로마 테라피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의 수면의 질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인지 기능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잘 기억하고 두통도 거의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되어 일상의 스트레스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질의 수면을 위한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은 우리 뇌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하기,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기,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 제한하기,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조절하기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깨어있는 시간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것은 마치 컴퓨터가 업데이트를 설치하고 파일을 정리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방해하면 다음 날 우리의 운영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체력 관리의 핵심 요소인 수면을 더 이상 사치나 낭비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뇌가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오늘 밤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4. 영양은 두뇌의 연료. 우리는 종종 음식을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이나 즐거움의 원천으로만 생각합니다. 때로는 체중 관리나 근육 발달을 위한 도구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이 우리 뇌의 주요 연료라는 점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고등학생 윤민수 18세는 항상 시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학원을 전전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거의 먹지 않았고 점심은 빵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했어요. 저녁도 늦게 먹거나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죠. 공부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던 중 민수는 영양사인 이모의 조언으로 식습관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통곡물빵, 견과류를 먹고 점심과 저녁에는 다양한 채소와 생선, 올리브, 오일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특히 오후 시간대에 졸음이 줄고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듬해 수능에서 민수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공부 방법이 아닌 식습관의 변화가 이러한 성과의 핵심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뇌는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신체의 총 에너지 중 20% 이상을 소비합니다. 이 놀라운 기관은 질 좋은 연료, 즉 적절한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위한 최적의 식단은 무엇일까요?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은 인지기능 향상과
내 건강 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식단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식단은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다양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호두와 같은 견과류, 아마씨와 같은 종자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영양소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요소이며 뇌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대전에 사는 회사원 장미경 씨는 만성적인 기억력 저하로 고민하던 중 영양사와 상담 후 식단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호두, 녹차를 매일 섭취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약 2개월 후부터 변화를 느꼈습니다. 업무 중 잊어버리는 일이 줄었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도 향상된 것 같았어요. 실제로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뇌의 노화를 늦추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녹차의 카테킨 또한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초가공 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뇌 염증을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급식에 뇌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늘리고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은 간식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6개월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주의 집중 시간이 평균 15% 증가했고 수업 참여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가 범람하는 현대 사회에서 뇌에 좋은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견과류, 달걀, 통곡물 포함하기, 일주일에 2회 이상 지방이 많은 생선 섭취하기,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 매일 먹기,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은 간식 줄이기, 충분한 물 마시기. 탈수는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 섭취는 단순히 근육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뇌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이 기관에게 최고 품질의 연료를 제공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뇌를 위한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전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지 기능과 정신적 선명함에 가져올 변화에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5. 스트레스와 체력의 균형. 우리는 스트레스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업무 마감일, 가족 책임, 경제적 부담, 사회적 기대, 그리고 끊임없이 울려대는 알림음까지. 현대인의 일상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스트레스가 체력과 뇌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종종 간과합니다. 대구에 사는 32세 마케팅 매니저 최지영 씨의 이야기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커피로 버티면서 일에 몰두했죠. 하지만 3주 정도 지났을 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간단한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어려워졌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갑자기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지고 평소 즐겨하던 가벼운 조깅도 할 수 없게 된 점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스트레스가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녀의 체력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단기적으로 이 호르몬은 위험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근육량을 감소시키며 뇌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해마라는 뇌 부위는 만성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하여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근력이 평균 14% 낮고 인지기능 테스트에서도 20% 낮은 점수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효과가 나이나 기존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부산에 사는 초등학교 교사 김태훈 씨는
학교에서의 과도한 업무와 가정에서의 책임으로 심각한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수업 중에는 집중력이 떨어져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기 어려웠습니다. 몸은 항상 피곤했지만 역설적으로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태훈 씨는 의사의 권유로 요가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각 1시간씩 요가를 하고 매일 아침 15분간 명상을 했어요. 한 달 후 체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태훈 씨의 사례는 신체 활동이 단순히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스트레스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가, 태극권, 필라테스 같은 활동은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인천의 한 대기업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움직임 휴식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2시간 연속 업무 후 직원들은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를 하도록 권장받았습니다. 6개월 후 회사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23% 감소하고 생산성은 15%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신체 활동은 굳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방법들을 일상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여러 번 짧은 호흡 휴식 갖기, 2분간 깊고 천천히 호흡하기, 점심시간에 10분간 걷기, 업무 중 스트레칭 시간 마련하기, 스트레스를 느낄 때 몸 스캔 명상하기 발부터 머리까지 각 신체 부위를 의식적으로 이완시키기, 퇴근 후 가벼운 운동으로 일과 가정의 경계 만들기.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체력을 고갈시키고 체력 저하는 다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킵니다.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켜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체력 유지를 위한 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오늘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여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체력과 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6. 평생의 투자, 체력 관리. 우리는 종종 체력 관리를 젊은 시절의 일시적인 목표로 여깁니다. 20대에는 멋진 몸매를 위해, 30대에는 건강검진 수치를 관리하기 위해 운동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 관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 연구들은 체력 관리가 평생에 걸친 투자이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건강에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박영호 씨 72세의 일상은 많은 노년층에게 영감을 줍니다. 은퇴한 중학교 교장인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40분간 걷고 주 3회는 근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합니다. 20년 전부터 이 습관을 유지해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였지만 지금은 제 머리를 맑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활동이 되었습니다. 박 씨의 또래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이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 감퇴로 고통받는 반면 그는 여전히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하고 지역 독서 모임을 이끌며 복잡한 체스 게임을 즐깁니다. 의사는 제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젊다고 말합니다.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꾸준한 신체 활동이죠.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10년간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주 3회 이상 중간 강도의 신체 활동을 한 그룹은 비활동적 그룹에 비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현저히 느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를 보여줍니다. 신체 활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성장 인자의 생산을 촉진하며 뇌내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효과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울산에 사는 주부 이명자 씨 68세는 2년 전 가벼운 뇌졸중을 경험한 후 의사의 권고로 태극권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기억력이 향상되고 집중력도 좋아졌어요. 특히 손자들의 이름을 헷갈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태극권과 같은 활동은 신체적 균형과 근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지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어 뇌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동작을 기억하고 순서를 따라야 하므로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는 입소자들을 위한 활력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체조와 밸런스 운동, 그리고 주 2회 원예 활동을 포함한 이 프로그램은 1년 후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일상생활 활동 능력이 25% 높았고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력 관리의 방식은 변할 수 있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기에는 체력 관리가 내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노년기 체력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강도 높은 운동보다 규칙적인 활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균형, 유연성, 근력 훈련을 모두 포함하세요. 이 세 가지 요소는 낙상 예방과 내 건강에 모두 중요합니다. 사회적 요소가 있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댄스 클래스, 그룹 하이킹, 수영 모임 등은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인지적 요소가 있는 운동을 포함하세요. 태극권, 댄스, 테니스와 같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활동은 뇌를 더 활성화시킵니다. 안전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 관리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뇌를 포함한 모든 기관이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체력이 곧 내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 저축을 통해 노후 재정을 준비하듯이 꾸준한 체력 관리는 노년기 내 건강을 위한 저축입니다. 지금 당장 신체를 움직여 미래의 뇌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